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면영상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새로운 기독교운동연대가 협찬하는 5월달 영상으로 찾아가는 운동과 함께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최형록 선생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화창한 봄 날씨에 벌써 초여름 날씨 같아요. 서울대 교정에서 오늘 5월 4일 오후 1시에 최형록 선생과 함께 현장 운동에서 그 반지성주의가 지나치게 전응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최형록 선생의 지난 시기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최형록 선생을 소개해드리면 민중당 국제협력국장과 진벽평론 편집위원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최 선생은 서울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연구하신 그런 매력이 있는 운동권에서 매우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에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로 뒤에 닿을 때마다 노동자들 대상에서 이제 강의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강의하고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글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한 가운데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측면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글자 그대로 지성적이지 않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노동운동에 있어서 지도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의 사상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운동 과정에서 풍부해진 하나의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을 지도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그 현장 노동자들 경우에 막스의 이론과 실천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의를 하죠.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실천만 어떤 측면에서 강조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은 막스의 사상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막스를 비롯한 이른바 세속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상은 물론이지만 뭐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뭐 이슬람교나 또는 한국과 이른바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의 유교 사상에서도 사실은 이론과 실천 또는 사상과 실천의 일치를 말한 건 그건 공통된 것이죠. 문제는 마르크스 사상에서 말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갖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죠. 일단 뭐냐면은 막스가 예언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부터 혁명이 발생해서 물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프롤레타 계급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막스 시대에 말했던 프롤레타리아와 우리가 보통 노동계급 이 주체가 되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억압과 절대적 착취가 일어나는 국가들에서 일어났다. 맞아, 막스는 상대적으로 이른바 그 당시 19세기에 있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일어난다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죠. 뭐 이런 점들은 대표적인 측면인데 오늘날 상황에 있어서 막스 시대와 달라진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막스의 사상을 어떻게 그 논리 합리적인 부분들을 변화된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키느냐, 그 발전시킨 사상 입가에서 운동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이 긴급한 시점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횃불이라고 한다면은 다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태일 열사로부터 배워서 개성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윤리적인 부분인데, 보통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태일 열사 평정이라든지 또는 그 영화로 만든 전태일 열사에 관한 청년 전태일이었던가요? 그 영화라든지 이런저런 경로로 통해서 볼 때 전태일 열사는 사실은 아낌없이 그 같이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 그 당시에 보통 시다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아마도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동기들이랑 잘 알다시피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그분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그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그 청계천에 가서 법전을 사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죠. 그런 한편 전태일 열사가 살던 시대와 다른 유리한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우선 떠오르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없었던 민주노총이라는, 보통 2천만, 지금은 이제 더 늘었죠. 여하튼 한국민이라고 할 경우에 최대 다수가 농민이 1,000만에서 300만 이하로 줄은 상황에서 다수가 여하튼 노동자고 비정규직 이런 상황에서 그런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이 있다고 하는 이 대단한 유리한 조직 상황. 그리고 이것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SNS라고 하는 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거, 놀라운 학습할 수 있는 조직적 그리고 기술적 기반이 있는데, 과연 오늘날 노동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전태일 열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80년대, 90년대 대략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자본론이라든지 등등 서적만 소지해도 불원 유인물 소지죄 해서 고초를 당하던 시대였죠. 그런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변화된 사회에서 막스의 사상을 어떻게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고 세계의 변화에 부응해서 학습을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습을 그들이 하지 않는가 못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요즘 그 현장 노동자들이 이른바 그 조합의 관료들 그리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주의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운동권에서 분리하는 용어로 현장 지배 권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계기가 있다 해도 오히려 그 학습이 그들의 관료주의와 현장의 그 조합주의를 스스로 자가적인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험 때문에 혹시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제 경험으로 수년 되었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검열하지 않더라도 대노조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앞에 했던 분이 이제 민주노총에서 직위를 가진 상당히 알려진 분이었는데 그 동지의 입장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사회민주주의적인 방향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성취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구체적으로 뭐 널리 알려진 스웨덴 같은 나라 또 막 큰 차이는 없지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정도의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산업재해로부터 상당히 좀 안전하다라든지 뭐 의료복지 한국도 괜찮은 편이지만 더 잘 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를 들면 벌써 뭐 10년도 더 전인데 제가 네덜란드 갈 기회가 있어서 갔을 경우에 직접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한국 상황은 그런 걸로 알지만은 그 당시 그 네덜란드의 의료복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렸을 때 드는 개인 비용의 부담이나 이 심장 수술하는 비용이나 같았어요. 이제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뭐 의료복지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점은 이건 뭐 너무도 한국 사회에 사실은 부담이 집을 확보하는 그것도 대체로 이제 대출을 해서 가지게 되는 사회인데 집을 집이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이 교육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민주의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 있어서 그럼 사민주의라고 할 경우에 그 상대로서의 자본가 계급 보통 막 기업가들 이 사람들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서 그 기업가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이나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미국의 예전에 카네기나 록필러나 이런 미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대재벌의 기업가들을 두고 강도 기족이라고 했죠. 라버 베어링이라고.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기업가들은 강도 공작이다. 그러니까 라버 이게 갑자기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백자남에서 그 이른바 기족의 경우에도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 볼 때 사실은 강도
배열은 정도, 백작 정도가 아니라 공작이다 할 정도의 수준이고, 한국의 보수 반동과 보수 세력 정치과의 결탁에 의한 비자금, 이건 거의 저 사람들의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그 비자금이 어디서 생기냐고. 너무도 명백한 것이고, 노동자들 세계 장시간 노동, 세계 일을 다투는 그 산재를, 그런 엄청난 고통,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당연히 탈법이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도 우리 기억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는 그런 정의가, 그러나 법적 정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런 점들. 그래서 만약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여러 가지 현재의 국내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투쟁하고 또 경우에 따라 타협하고 할 상대로서의 기업가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라든지 쌍용차 사태라든지,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그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태라든지, 울산에서 현재 자동차의 그 비정규직 또 해고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기네들의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들 놓고 볼 때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강력한 투쟁은 끊임없이 변화한 상황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상황과 아울러 우리가 왜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깊이 자각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 정당화의 실현으로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임금 문제라든지 산재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가 좀 더 인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른바 민주노총의 관료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과연 기층 노동자들, 민중들의 그런 투쟁의 요구들, 열정은 물론이지만은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상 이론적인 올바른 해석과 방향,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노동 관료들이 제대로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노조에서 얼마나 교육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노동자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대체로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 그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인 공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외국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에 있어서의 노동 과정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조건들과 비교해서 볼 때 얼마나 차이가 큰지 라고 하는 것을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의 어머니로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한 가정 자체가 이 사회가 좀 더 인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아이들도, 난 정말 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지금 초, 중, 고, 대학까지도 사실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한 가지로는 막 꼭 학자가 아니더라도 한 사회가 노동의 산물을 통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할 때 그 사회를 먹여 살리고 유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동시에 그런 맞아 생산직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맞아 학문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차원들, 저는 그걸 윤리적 차원이라고 또는 윤리적 차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을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또 일상적인 버스를 타거나 어디 공연장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올바른 교육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육은 사실은 대재벌의 노예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상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자란 걸 생각한다면 우리 지금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자란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방향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지금 최 선생께서는 현장 지배 권력이 왜 반지성주의적인 그러한 교육 풍토를 지닐 수밖에 없는가, 그런 구조적인 말씀을 적어도 이른바 임금투쟁, 경제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편하고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자본주의에 맞서기보다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운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지위 고하를 우리가 운동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선후배지간의 연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알게 모르게 언제부턴지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매우 이른바 평등이라는 민명하에 아주 윤리적인 이런 현상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경험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행히 저 자신은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혹스러운 경험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한 노동활동가 후배에게 가끔 듣는 얘기는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SNS 중에 트위터라고 하는 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 트윗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교수분들 중에 민중과 젊은 시절부터 쭉 활동해온 훌륭한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분과 관련이 밀접한 후배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선거와 또 선거 정국과 한진중호 사태 등이 얽히면서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어떤 현장 노동자 동지와 그 교수분이 트윗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확하게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표현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교수면 교수지,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치 가르치려 하느냐, 제게 가르치려 하느냐는 투로 상당히 좀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당혹스러운 표현을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권위주의라든지 독재라는 것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지, 제가 볼 때 무리한 행동한 그 동지 입장에 서서 일단 볼 때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의 선택지와 관해서 선택할 능력이 있다 라는 자신감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더 신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그 동지로부터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 모욕감을 받은 그 교수분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아는 분인데 사실은 20대부터 그 현장 노동자들 교육을 해오시고 한 번도 이 민주운동에 대해서 이탈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식의 가르치려 되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동지가 합리적이라면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내용이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식과 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 한번 가장 쉬운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동자들 교회도 사실은 다수가 다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본인이 운전을 할 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운전 교통규칙에 관한 것 또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계적인 어떤 구조 자기가 쓴 게 아니죠. 남이 써놓은 것을 자기가 학습한다는 또는 운전학교 학원에 가서 직접 운전 교습을 받는다. 그것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교수분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분의 평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분은 뭔가 가르치고 싶은 선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때 대화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 국가보안법부터 해가지고 1.3기의 노조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러한 법 제도적인 것이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노동운동의 성장과 일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려면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 전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대화가 사실은 얼마나 원활하게 돼요. 이런 측면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교수분이든 아니면은 현장 노동자들이든 간에 우리가 현실의 전모를 좀 더 과학적 그리고 인간의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의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감 그리고 현실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이런 측면에서 현실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더 아니까 당신이 배우시오라든지 이런 태도를 또 교수분들은 가지지 않아야 될 것.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주의적인 교수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트 의식이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예를 갖춰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결국 아까 민주운동에 헌신하신 그 교수분하고 현장 노동자의 관계가 어떤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어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식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은 품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엄연히 능력이 사회평등하진 않죠.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면은 적어도 그 교수분의 경력을 내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진 것도 만날 터인데,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 교수분과의 뭐 어떤 강의 형태든 또는 그 현장에서 농사하는 현장에서 만났던 지간에 장소한지 형태와 관계없이 그 교수분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당신이 가르쳐 들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운전 교수의 경우 예를 든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은 아마도 그런 생각은 덜 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좀 간단해서 불쾌함 든다라고 할 게 얼마든지 문제 제기해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신뢰는 실질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고, 또 사실은 노동자들이 한국 현실에 대해서 이론적인 어떤 명쾌함, 그리고 그러한 교수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현장 일상생활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 상대라는 측면에서 교수분은 교수분대로 좀 더 현장 노동자들의 정서라든지 또는 논리적인 어떤 그 어법이란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나가는, 저 사실 여전히 막스의 사상을 견지하면서 사실 이제 불교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 요컨대 근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뜻인데, 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어떤 개개인의 능력 그리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교수분은 교수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 이론적인 판단을 구체적인 이 뭔가 피가 흐르고 흥분도 하고 격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이런 정서를 가진 현장 노동자를 만나는 가운데 교수분은 교수분대로 그 사상과 이론이 좀 더 살아 움직인 사상과 이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항을 전모를 제대로 과학적이고 정의감에 입각해서 파악한다는 목표를 두고 하면은 원만하게 문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윤리라는 측면을, 그러니까 민주운동에서 윤리라는 차원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표현할 수 있는데,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과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절실한 생각이 드는 것이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부터 쭉 강조한 점, 학습하는 민주운동 활동가 또는 하여튼 민주운동에 동참하는 사회 대자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습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난 형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학습.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한 이래로 내용은 약간 변주되었을 지언정 우리가 이어받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성해 나갈 정신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이죠. 리베르 때, 에칼리 때, 프라테르니 때. 우리말로 하자면 자유, 평등, 형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테르니 때, 영어로 하자면 프레터너티, 바게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그 문자가 가진 아주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형제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걸 가족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초의 막스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자 학습의 출발점인 가정, 가족의 소중한 가치들을 전 사회적 확대시키자. 다시 말해서 어떤 민족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남녀 성별이라든지 또는 문화가 다른 것을 넘어서는 그것으로서의 형제. 그래서 우리가 윤리라는 측면을 그런 형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위터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많은, 다시 말해서 아마도 저도 사실 그런 것을 느끼거니와 제가 아는 그 동지들, 뭐 선배분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분들도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중요한 공통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부분들, 존중. 그러니까 형제처럼 우리가 생각한다고, 형님처럼 또 동생처럼.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위주의를 넘어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진정으로 상대의 고통을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같은 동지, 무엇보다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몰인정한 그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리, 또 그것을 제의하듯이 맞아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친다는 방식으로 자본가 계급이 노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윤리를 비롯해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전에 그런 말도 우리가 썼었죠. 형제애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이런 형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학습하고 같이 고통을 공유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노동운동은 전태일의 정신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보죠. 왜 운동이 이렇게 반지성적이냐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반지성주의는 현장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최근에 한 예가 있습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에서 이번 4.11 총선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부정선거 시비로 말미암아 그 당이 지금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진보가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좌파인지 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그 개념마저도 누군가가 선점하면 이제 함부로 쓰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아주 참담한 그런 운동의 그 일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이 통진당의 사태에 대해서 이 반지성주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악 그 자체 많은 분들이 이른바 통합진보당, 지금 아시다시피 진보당을 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이 과연 FTA를 찬성한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할까, 세력과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과연 민주운동의 올바른 노선인가,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유연성인가.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면서 정의롭지 못할 때 그 유연성이라는 건 야합이죠. 그래서 나는 우선 이 점을 좀 분명히 통진당에 있는, 진보당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일반 당원 동지들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말하는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나는 의회와 또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라고 할까, 또 일상적인 이른바 정책 활동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런 개량 또는 개혁이라는 차원 절대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사회와 역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니까,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태와 관계속될 수단의 문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 시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예외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올바른 목표와 관련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축제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한 개인이 사회적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단을 다 쓰죠. 맞아. 대표적으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짓이고, 같은 공포 또는 좀 더 넓게 자기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같은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고 냉소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른바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식으로 보는 그런 인간관들, 이런 것이 결국 이른바 성과주의라고 하는 말로 집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민주운동은 다시 말해서 박정희 시대 이래로의 그런 거짓과 같은 민족 또는 같은 인간에 대한 억압, 냉소, 경멸, 이런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민주운동이고 그게 진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뿌리를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정의감과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건, 나는 사실 그 사건을 보았을 때 87년도 이른바 6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른바 호언철폐를 통해서 이룩한 선거 공간에서 사실 모태우가 승리한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죠. 그 당시 그 기표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그 사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길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진상을, 우선 중요한 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그 책임자는 완전히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른바 한국에 있어서 견찰이라고 하는, 검찰을 보고 우리가 성격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정의가니까 견찰이다. 반동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견찰이라고 하는데, 그 견찰이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의 없이 수사한다 한 것처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은, 최근에 제가 들을 때 두 번 놀란 적이 있는데 둘 다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대하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정진한다. 성실히 자기의 영역에서 투쟁한다. 라고 할 때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정의감입니다.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것.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그 경향신문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는 경향신문 예독자입니다.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제 기억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편집국장인가 하는 분하고 젊은 20대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하고 허심탄회 대하는 가운데 그 대화를 주도한 편집국장 되는 분이 정치에는 윤리라고 할 필요 없다는 뜻의 얘기를
한 것을 신문지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 메이데이 때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민주운동을 열심히 하는 동지임에 틀림없는데 윤리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윤리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해서 뭐 인사를 잘한다든지 말씨를 공상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실 굉장히 한정된 의미로 윤리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가나 정치가들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말에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사실 대재벌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 그리고 행정관료들 FTA와 관련해서 그건 정말 어느 도단 그 자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은 사실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집단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민중운동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내적인 힘 그리고 연대를 위해서라도 저들과는 전혀 질이 다른 정직함 우리가 말하는 진리, 진실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나갈 때 민주운동의 뿌리는 진짜 튼실하게 내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운동이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달라진 국내의 상황, 사실 북한 변수도 있고 우리가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자본주의를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예전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중국이란 나라가 적어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의 요인인 것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어떤 변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란 나라는 흔히 정치화에서 말하는 국가 간 경쟁의 상대로 등장했다는 점이 대단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벌써 겪고 있는 것처럼 120만인가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합법적 노동자들, 이 외부인 노동자 들어와 있는데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조정, 만약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통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큰 문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한 요점은 이런 달라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학습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부단히 학습해서 우리 상황을 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진보를 자처하는 조직에서 첨단 어떤 선거 부정이라고 의혹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자체만으로 해도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다 20대 청년이 또 세월이 흐르면은 노인이 됩니다. 할머니도 되고. 인간적인 예우로서 연민의 정으로 연장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거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절도 지키되 윤리의 포인트는 사실은 막스의 사상을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인간 간의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차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선생님부터 운동의 반지성주의의 어떤 성찰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지성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운동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